네,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 소개부터 먼저 좀 할까요? 네, 저는 강종철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재무회계하고 원가회계 맡게 되는데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이제 회계 지식이 어느 정도 좀 많이 계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회계 지식이 좀 많이 없으신 분도 있고, 좀 다양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가급적이면, 책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한 번씩 다 언급을 좀 해드리고, 빠짐없이 다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개 중에 차변, 대변 개념 모르시는 분 계세요? 네. 그런 분은 안 계시죠? 네. 그래서 아주 생기초는 하지 않고, 네. 그리고 어느 정도 회계 원리 정도의 지식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한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과정이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본 과정이 아니라 핵심 강의 과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스피드하게 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차근차근하게 다 설명을 드릴 만한 시간이 없어요. 원래 정규 과정에서는 이제 54시간, 한 5시간 그 정도 이제 강의를 하는데 핵심 과정이기 때문에 30시간에 압축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압축을 하더라도 기본적인 이론 내용도 말씀을 드릴 거고, 가급적이면 이제 책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좀 다 풀어볼 계획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 풀이가 중요한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재경관리사 시험 문제가 이제 문제은행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문제은행 방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출제된 문제를 조금씩 바꿔가지고 계속 출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지금 재경관리사 이 책에 나와 있는 문제들이 전체적으로 이 기출 문제를 이제 반영을 해서 만든 문제들이기 때문에 뒤에 이제 연습 문제가 사실은 이론 이해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좀 가장해서 말하면 이론을 몰라도 어떻습니까? 문제만 여기 있는 내용들을 다 풀고 내가 문제 왜 이게 오답이고 정답인지 이해만 하면 합격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 있는 문제는 다 풀어본다. 물론 이제 제가 같이 한번 풀어드릴 텐데 여러분들도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다시 풀어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이 이제 100점 맞아야지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몇 점 맞아야 됩니까? 근데 70점만 맞으면 합격을 하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있는 문제들 내가 이제 어떻습니까? 한 3회독에서 한 4회독 정도만 하면 3회독, 4회독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왜 정답이고 왜 오답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3회독, 4회독 하면 충분히 70점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개 중에 다 고득점 받고 싶다. 100점 목표이신 분 안 계세요? 이상 5기가 있잖아. 제 점수. 고득점 받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5번에서 6번 정도 보면 90점 넘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는 100점을 목표로 하시면 좀 문제가 뭐가 있냐 하면 우리 시험 시간 대비해서 문제를 푸는데 보통 한 문제에 얼마 만에 풀어야 될까요, 여러분들? 한 문제 푸는데? 1분 안에 푸셔야 돼요. 그래야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여기 우리 문제가 제가 이제 재무회계하고 원가회계를 강의를 할 텐데, 재무회계, 원가회계 둘 다 계산 문제가 많아요. 네. 그리고 이론 문제들은 좀 있는데, 이론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1분 만에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계산 문제는 여기 둘 다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는 이제 상중하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난이도가. 어떤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한 30초에서 40초 걸려서 풀 수 있는 문제들도 많아요. 계산 문제가. 근데 어떤 문제 같은 경우에는 2분 30초 이렇게 걸려가지고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좀 많아요. 네, 그런 문제들도 있어요. 그 중에 전체 한 40문제 중에서 한 두세 문제 정도는 2분 30초 정도 걸려가지고 푸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세 문제도 많고 한 두 문제 정도? 네, 두 문제 정도는. 근데 이걸 이제 풀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풀려고 하면 67.5가 나오는 거예요. 시간이. 네? 근데 이걸 안 풀려고 하면 몇 점이 나오는 겁니까? 95점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공부를 나중에 시험장에 가셔서도 마찬가지고 공부를 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상한 오기가 있다니까? 사람들이. 이건 내가 정복하고 말겠어. 정복할 필요가 없어요. 100점 맞는다고 해가지고 누가 어떻습니까? 예, 상주나? 그런 거 전혀 아니니까. 고득점을 목표로 하신 분들은 이제 95점이 목표인 거고, 합격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 75, 72.5.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 풀 필요 있다, 없다? 예, 푸실 필요 없습니다. 풀지 마세요. 그러니까 요 외 나머지 문제들을 풀면 시간이 남아요. 근데 내가 시간이 부족하다. 선생님 시험장에 갔는데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마킹할 시간도 없었어요. 그건 뭐예요? 이런 문제를 건드려서 그런 거예요. 이런 문제를. 네.
그럼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떤 문제들이 이런 문제입니까? 이렇게. 나중에 이제 같이 기출 문제라든지 아니면 뒤에 연습 문제를 풀면 어떤 문제 유형들이 이런 문제인지를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또 문제를 풀면서 보시죠. 이런 문제죠? 그렇네. 이런 문제 나오면 안 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도록 제가 강의를 할 겁니다. 네. 뭐 사실 어떻습니까? 책에 내용 있고 문제 있고 답이 있는데 강의를 들을 필요가 있나? 그냥 독학하신다는 분도 많아요. 근데 이제 학원에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가지고 풀어야 될 문제와 풀지 말아야 될 문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 살필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역량을 키우는 게 학원이나 또는 이제 제 강사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나오셔가지고 이런 수업 들으시면 이론 정리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도 중요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잘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시험치러 가시기 전에도 한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시험장에 가셔가지고는 가급적이면 계산 문제하고 이론 문제 있잖아요. 어느 것도 먼저 풀어야 되겠습니까? 네. 이론 문제부터 먼저 푸시는 게 맞죠. 왜냐하면 배점이 다 똑같잖아요. 예를 들면 배점이 1점짜리가 있고 2점짜리가 있고 3점짜리가 있으면 그게 이제 좀 전략이 달라져야 될 텐데 어차피 배점이 동일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빨리 읽고 빨리 풀 수 있는 문제들 위주로 먼저 정리를 하시면 좋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하라는 대로 꼭 여러분 하실 필요는 없는데 일반적으로 시간이 적게 드는 이론 문제 푸시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 난이도가 낮은 계산 문제, 그 다음에 중, 상 이런 식으로 가시면 충분히 이제 제 시간 안에 시험 문제를 푸시고 고득점 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그런 말씀을 좀 제언을 드릴게요. 네, 그런 것도 그러니까 내용을 열심히 다 공부를 해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좀 잘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대부분 이제 직장도 다니시면서 오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토요일 날 아침부터 오시기 피곤하시잖아요. 그렇죠? 힘드시죠? 네. 근데 이제 집에 있으면 저도 어제 여러분 어제 많이 덥지 않았나요? 나만 더웠나? 예, 자다가 얼마나 더운지 깼어요. 깼는데 깨가지고 이제 집에 있는 에어컨을 틀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예, 적대적인 반감을 드러내는 분이 있더라고요. 네, 누가? 와이프, 마누라가 켜지 말라고. 네, 땀 뻘뻘 흘리면서 켜지 말라고. 전기세 아껴야 된다고.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그냥 자야지. 땀 흘리면서 자야지. 선풍기 틀어놓고 잤는데 또 춥더라고. 선풍기 틀으니까. 네, 온도 조절이 안 되니까. 그래 잠을 설쳤습니다. 네, 그런데 학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한테 에어컨 틀지 마세요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마음껏 트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전기요금 걱정하실 필요 없죠? 우리가 걱정할 거 없잖아요. 네, 1층에서 걱정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어차피 덥고 집에서 에어컨 켜기도 부담스럽다. 그럼 여기 오셔가지고 피서를 즐기시는 거야. 이런 긍정적인 마음을 좀 가지시는 거죠. 그럼 얼마나 좋아? 네, 시원하게 어떻습니까? 또 강의 듣다가 또 이제 희한한 게 주말에 집에 있으면 좀 자고 싶은데 또 잠이 잘 안 와. 이상해. 일도 잠깐 생각나고 왔다. 근데 여기 오잖아요. 조용해. 강의하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강의하는 내용이 어떤 분들은 또 어떻습니까? 달콤한 자장가처럼 들리나 봐. 네, 졸린다고. 근데 여기 잠이 어떻습니까? 꿀잠입니다. 네, 학원에서 자면 꿀잠이에요. 시원한 바람 맞고 꿀잠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피로 회복에도 학원에 나오시는 게 좋다. 힘들더라도 학원에 나오셔가지고 그러다가 또 이제 제가 강의하다 어떻습니까? 이거 중요하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때는 눈 딱 깨가지고 좀 듣다가 또 졸다가 그래 피로 회복하면서 또 듣다가 이러면 어떻습니까? 일거양득 얼마나 좋아요.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긍정적인 마음으로 나오시라는 거죠. 네, 나오기 싫잖아. 네, 토요일 날 또 오전에 영화 프로그램 그거 많은데 그거 못 보고 지금 나와가지고 고생하시는 거 압니다. 근데 나오셔가지고 좀 들어주시면 네, 가급적이면 이제 무엇입니까? 지루하실 수 있으니까 농담도 좀 많이 하고 네, 그래서 주말에 여러분이 학원에 나오는 게 막 어떻습니까? 나오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테니까요. 네, 여러분들은 항상 이제 에어컨 생각하시면서 네, 잘 나와주시면 감사를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 또 제가 강의를 하다가 내용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언제든 질문 주셔도 좋은데 이게 동영상 촬영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강의하다 질문하시면 이제 동영상이 좀 이상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강의하고 난 다음에 이제 쉬는 시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저한테 오셔가지고 또 질문하셔도 되고, 강의 끝나고 또 어떻습니까? 가는 저를 붙잡고 또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알려주십시오라고 좀 설명을 부탁을 해주시면 제가 또 친절하게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질문을 또 받아야지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 중에 어떤 부분들을 좀 어려워하는지 이게 피드백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언제든지 걱정 마시고 질문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리면 재무회계 내용이 이 전체 챕터가 현금 흐름표까지 24챕터인가? 네, 그렇게 되는데 그죠? 네. 좀 내용이 쉬운 부분도 있고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내용이 조금 어려운 부분들, 어렵다기보다는 좀 낯선 것들이 좀 많은데 뭐 챕터 21 환율 변동 효과라든지 챕터 22 파생상품 이런 부분들은요. 내가 이제 실무를 하지 않는 이상은 이런 부분들에 이해를 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네, 21, 22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실무에서 쓸 일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 특히 여러분이 금융기관에 근무하시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재무관리라든지 이런 걸 공부를 안 하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뭐 재무관리 설명을 하면서 이걸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이해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를. 그럼 무슨 말이냐? 일단은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문제를 푸는 요령이라든지 문제를 풀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사실들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럼 그걸 일단 받아들여가지고 문제를 풀어요. 문제를 풀고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난 다음에는 문제를 여러 번 풀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이해가 돼요.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먼저 이해를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게 그러니까 선의의 문제풀이가 바람직하긴 한데 그게 힘든 경우도 있다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문제풀이를 먼저 하시고 난 다음에 이해를 하시려고 하면 그게 더 훨씬 더 나을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막 챕터 21, 22 이렇게 가게 되면 이제 후반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때요? 야, 포기다. 나 회계관리 그냥 1급만 하고 그냥 갈래. 이런 분들이 생기는데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뭐 이렇게 뒤에 있는 부분들 많이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이해한다고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문제를 잘 풀지도 않아요. 오히려 이제 문제를 푸는 요령을 알아야지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측면들이 있으니까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강의를 여러 번 해봤잖아요. 막 21, 22장 할 때는 어떻습니까? 없어. 사람들이 안 와. 듣다가 어떻습니까? 선생님 이 길이 제 길이 아닌가 봐요. 이러면서 나가 맞게. 아니 문제 많이 나오지도 않는다니까요. 근데 이해하실 필요 없다니까요. 그냥 문제 풀 때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하시라니까요. 근데 저는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네. 솔직히 이걸 이해하려면 어떻습니까? 수업 이 부분만 30시간을 해도 이해가 안 돼, 사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유념해 주시고 좀 걱정을 21, 22 걱정이 되는데 최대한 좀 쉽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 문제를 푸는 방법. 우리가 지금 이제 어떻습니까? 대학원에서 뭐 석사과정, 박사과정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시험을 최단기간 합격을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셔가지고 좀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정도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아무튼 최대한 좀 잘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잠이 잘 안 오니 와서 주무시는 게 어떠냐 이 말씀을 최대한 드리면서 출석만 하시면 돼요. 출석만. 예습 복습 바라지는 않고 그냥 문제 푼 거 나중에 집에 가가지고 한 번만 더 풀어보세요, 본인이. 그리고 이제 시험 치기 직전에 또 쭉 한 번 더 풀어보고.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앞에 챕터 1에 해당되는 부분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보시면 챕터 1에 재무보고와 회계 기준에 해당되는 부분들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18페이지 뭐 회계에 의해 해당되는 부분인데 보통 이게 회계 원리 같은 수업을 들으시면 회계에 의해 해당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재경관리사 수업 목적으로는 여기서는 18페이지에서는 시험 문제 나올 게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거기는 참고를 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단락만 읽어볼게요. 그래서 기업의 회계가 뭐냐? 기업 실제 경제적 활동에는 종업원, 주주, 채권자, 경영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관련되어 있다. 자, 여기서 외부 이해관계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내부 이해관계자라고 하는 분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대표적인 이제 외부 이해관계자에 해당되는 것이 누구다? 주주와 채권자 이런 사람들 이제 외부 이해관계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영자는 내부 이해관계자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는 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회계가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회계는 일종의 기업의 언어라고 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언어가 필요한데 기업의 커뮤니케이션, 기업과 여기 있는 이해관계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 뭐다? 회계라는 것을 이용해서 한다. 이렇게만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주주, 채권자, 경영자. 종업원은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주주, 채권자, 경영자 이렇게 좀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드시는 의문이 좀 있지 않으세요? 뭐냐면 기업의 주인이 누구예요? 네, 기업의 주인이 여기 이제 자산, 부채, 자본에 해당되는 부분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면 부채의 자금을 조달한 자가 이제 채권자고 자본에 자금을 조달한 자가 이제 주주잖아요. 보통 이제 주주를 회사의 주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요거 이제 나중에 또 말씀을 좀 드리긴 하겠지만 만약에 회사가 청산을 한다고 한다면 이 회사의 자산을 누가 먼저 가져갈 수 있습니까? 채권자가 먼저 가져갈 수 있나요? 주주가 먼저 가져갈 수 있나요? 누가 먼저 가져가나요? 채권자 먼저 가져가죠. 그래서 얘가 이제 1순위가 되는 거고 주주가 이제 후순위죠. 그래서 이제 자본을 나중에 이제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자녀 지분이라고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채권자는 남이다 이게 이해가 되는데 주주는 이제 회사의 주인이에요. 그러면 내부 이해관계자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일례를 들면 제가 국민은행 주주예요. 국민은행 주주. 언제부터 주주였냐? 97년도부터 주주예요. 1997년도에 5만 원 주고 국민은행 주식을 샀어요. 5만 원 한 주에. 지금 얼마냐? 6만 원이에요. 21년이 흘러가 6만 원이라고. 네. 삼성전자는 그때 97년도에 8만 원 했어. 그게 얼마까지 올라? 240만 원까지 올라갔잖아. 나 주주야. 네. 열받잖아요. 그럼 어디에요? 국민은행 본사 어디 있어요? 여의도 가가지고 나오라고, 은행장 나오라고. 누구십니까? 나 회사의 주인이니까 빨리 나오라. 그럼 어떻습니까? 미친놈 소리 듣겠죠. 왜? 나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 외부자야. 내부자가 아니라고. 남이에요, 남. 네. 말은 주인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가 되려면 어떻습니까? 뭐 대주주나 대주주인 경영자 이런 사람들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네, 그래서 주주는 그냥 외부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만 좀 고려를 좀 하시고 19페이지로 넘어갈게요. 19페이지에 정보 이용자에 따른 기업 회계 부분 있죠. 그거는 별표를 치셔야죠. 어느 부분 표를 별표를 치세요. 표를. 우리 잘 물어봅니다. 시험 문제에서 여러 번 나오기로 했으니까 그거는 좀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회계를 크게 이제 재무회계하고 관리회계, 관리회계는 또 다른 말로 원가관리회계라고도 하죠. 네, 관리회계 이렇게 구분하는데 재무회계의 이제 의의를 보시면 기업의 재무상태 뭡니까? 재무상태표죠. 기업의 경영성과 뭡니까? 손익계산서가 들어가죠. 자본변동, 자본변동표가 있고 현금흐름표 이런 것들을 이제 합쳐가지고 재무제표라고 일컫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주로 외부 보고다. 누구한테? 외부자들한테 보고를 하는 게 목적이고 관리회계는 의사결정 네, 체크를 해주시고 의사결정 그 다음에 계획, 통제 이런 게 이제 키워드가 돼요. 나중에 원가관리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 다음에 내부 보고다. 내부의 경영자들. 그래서 목적에 보시면 정보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 제공한다. 투자결정, 신용결정. 투자는 주주들이 지분 투자를 할 거냐. 신용은 은행에서 어떻습니까? 자금을 빌려줄 것이냐. 뭐 이런 것이죠. 네. 그 다음에 목적이 관리에게 경영자의 관리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 제공한다. 그 다음에 보고 대상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투자자 즉 주주, 채권자 같은 외부 이해관계자, 관리에게는 경영자. 그 다음에 작성 근거는 재무회계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 책 제일 앞에 표지에도 나와 있지만 뭐라고 적혀있습니까? 여기? 이게 뭐예요? 국제회계 기준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이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을 해서 하는 기업들도 있고 회계 원칙이 또 뭐가 있다?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이 두 가지 원칙을 활용을 해서 합니다. 그리고 적용 대상의 기업들이 좀 다르겠죠. 이걸 적용을 해야 되는 것과 이걸 적용해야 되는 기업들이 좀 다를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관리에게는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작성의 근거에 보시면 경제 이론 경영 통계학 이거는 기준이 아니에요. 그냥 학문을 갖다가 어떻습니까? 활용을 해서 우리가 관리에게 정보를 만드는 것이지 기준이 없다, 원칙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보고 양식은 재무에게는 재무제표, 관리에게는 일정한 양식도 없어요. 보고 시점이 보통 1년 단위인데 분기나 반기 단위로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주로 어떤 경우? 상장된 기업들. 네, 상장기업, 상장법인들 같은 경우에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들은 분기 또는 반기로 한다. 근데 관리회계는 어떻습니까?
지가 하고 싶을 때, 만들고 싶을 때 만드는 거지 뭐. 재무회계는 법적 강제력이 있다. 관리회계는 법적 강제력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무회계 법적 강제력이 있다는 것은 뭘 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자산 규모가 100억이 넘는 회사들을 외부 회계감사 대상 법인이라고 해요. 외감법인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재무제표를 작성을 해서 어떻습니까? 일간지에 공고를 해야 돼요. 법에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자산 규모가 100억이 안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재무제표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 있지. 왜 있느냐? 나중에 이제 세무회계에서 공부를 하시겠지만 법인세 신고를 할 때 반드시 첨부돼야 될 서류 중에 뭐가 있다? 재무제표가 있어요. 모든 기업이 법인세 신고를 할 때 재무제표를 첨부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것도 결국 강제잖아요. 첨부하지 않으면 뭐가 가산세 대상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모든 기업들은 다 재무회계에 따른 정보 작성이 필요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법적 강제력. 근데 관리회계는 그런 거 없어요. 네, 그래서 그 표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좀 잘 기억을 하셔가지고 이거 어떻습니까? 목적이라든지 예를 들면 뭐 작성 근거, 보고 양식 이걸 뒤집을 수 있어요, 서로. 거꾸로 이제 작성을 해가지고 이제 보기를 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만 좀 잘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표만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로마 숫자 2번에 일반 목적 재무보고의 목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거기 나와 있는 내용들도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왜 우리가 재무보고를 하느냐 그 이유에 대한 설명들이 쭉 나와 있는데 그냥 시간 있으시면 한번 읽어보시고 없으시면 안 보셔도 돼요. 네, 거기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20페이지 2번에 보시면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가 제공하는 정보 이거는 가로 1번부터 가로 5번의 제목 정도만 좀 보시면 돼요. 제목. 제목이 뭐라고 했어요?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 네.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것이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 같은 것들이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에 해당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자원에 해당되는 것이 주로 뭡니까? 자산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산 같은 것들. 자산에 관련된 정보. 그 다음에 이 자산에 대해서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되는 부분들. 이 자산을 누가 이 자산에 해당되는 부분이 청산이 되다든지 이 회사의 이익에 대해서 누가 가져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은 이제 청구권이 뭐 채권자나 주주 이런 자들에게 이제 청구권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실 수도 있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경제적 자원 및 청구권의 변동 가로 1번에 해당되는 것에 뭐 변동사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로 3번 발생주의 회계가 반영된 재무성과 뭐 그런 것들이 있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재무회계가 현금주의가 아닌 발생주의 회계를 반영한 재무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런 것들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그런 것들이 대상이 되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무슨 문제점이 있어요? 너무 발생주의에만 치중하다 보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중에 대표적인 게 뭡니까? 흑자부도예요. 흑자부도. 회사가 이익이 많이 나는데도 부도가 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 어떤 경우일까요? 회사에 들어온 어음을 제때 못 갚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회사의 현금 유동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죠. 그럼 그런 경우에는 또 뭐 어떤 정보도 필요하다? 회사의 현금이 얼마만큼 풍부하고 어떠한 현금 흐름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이제 가로 4번 같은 과거 현금 흐름이 반영된 재무성과 지표인 대표적인 현금 흐름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의 정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가로 5번 재무성과에 기인하지 않는 뭐 경제적 자원 및 청구권의 변동. 네, 이런 것들도 이제 재무성과와 상관없이 경제적 자원 및 청구권의 변동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또 있는데 이런 것들은 또 뒤에서 나중에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제목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런 거 잘 나오진 않아요. 자, 21페이지 보시면 이제 로마 숫자 3번의 국제회계 기준이다. 국제회계 기준은 뭐다? 여기 말씀드렸던 KIFRS 국제회계 기준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국제회계 기준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무회계는 뭐가 필요하다? 재무회계를 하기 위해서는 준거기준이 필요한데 그 준거기준 중에 하나가 국제회계 기준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국제회계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어요. 국제회계 기준은 2009년 도입돼서 2011년부터 뭐 강제가 되면서 지금까지 쭉 흘러 들어왔는데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뭐밖에 없었다?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요거밖에 없었다고요. 일반 기업 회계 기준. 그럼 이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우리나라 일반 기업 회계 기준하고 미국의 회계 기준하고 유럽의 회계 기준하고 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다 다르지. 왜냐하면 각 국가의 경제 환경을 반영해서 회계 기준을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뭡니까? 이제 삼성전자 같은 글로벌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우리나라에서만 받는 게 아니라 어디서 받아요? 미국, 유럽 이런 데서 받잖아요. 그럼 미국하고 유럽에 있는 잠재적 투자자들한테 우리 삼성전자에 이걸 기준으로 만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를 딱 보여주면서 돈 빌려주세요, 투자해주세요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와, 이럴 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고. 아니, 여러분들 예를 들면 스리랑카에 있는 무슨 회사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보면 이해되겠어? 그 나라 기준으로 만들면 뭔 소리인지 하도 모르겠네. 뭐야. 투자를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국제적으로 통용이 되는 회계 기준을 만들자고 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요거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의 문제점을 좀 완화한 것이 이제 뭐다? 국제 회계 기준이고, 한국이 채택했다고 해서 K, 코리아 IFRS. 그럼 K라고 하게 되면 뭐가 된다?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 자,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국제적인 통일된 회계 기준을 쓰게 되면, 네, 거기 이제 21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단락 있죠? 두 번째 단락에 해당되는 거 밑줄을 좀 다 한번 쭉 그어주세요. 네,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 기준에 의해 재무제표가 작성되면 해외 자금 조달이나 투자 시 추가적으로 다른 국가의 회계 원칙에 따라 재무제표를 재작성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노력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회계 정보의 국제적 비교 가능성과 신뢰성이 제고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제적 합작계의 상호 이해 가능성을 증진시킬 수 있고 가속화된 자본 자유화 추세에 발맞춰 해외 사업 확장을 촉진하여 자본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 기대된다. 그러니까 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글로벌화된 기업 환경. 이런 것들이 이제 밑바탕이 되고 전 세계적으로 통용이 되는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 투자자뿐만 아니라 전 세계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런 어떤 장점들이 두 번째 단락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보시고 22페이지도 국제회계 기준의 특징이 있는데 시험지에서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제목이에요, 제목. 가로 1번, 가로 2번, 가로 3번, 가로 4번에 해당되는 부분들. 네. 자, 그래서 이제 원칙 중심의 회계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규칙 중심의 회계인데, 23페이지에 제 상단에 표 있죠? KIFRS와 K갭. K갭은 뭐다? 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해당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요 두 가지의 차이점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겠어요. 그 이제 별표를 치세요. 그 표도 자주 나오는 부분들이니까. 네. 원칙 중심의 회계에 해당되는 부분들, 규칙 중심에 해당되는 회계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칙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뭐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뒤에도 또 나중에 보시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자산이라고 하는 것들은 크게 이제 무슨 자산과 무슨 자산 나눌 수 있습니까? 1년 기준이죠.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이렇게 나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동은 1년 이내 현금화되는 거, 비유동은 1년 이후에 현금화되는 거. 이런 것들이 기본적이죠. 자, 그런데 KIFRS 국제회계 기준은요. 유동, 비유동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통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 유동자산을 위에 쓰고 비유동자산을 아래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국제회계 기준은 이걸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해놔. 그냥 유동과 비유동이 이제 분류가 되면 되지 꼭 비유동을 어떻습니까? 밑에 적을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 회사의 사정에 따라 가지고 비유동을 위에 쓰고 밑에 유동을 써도 돼. 나중에 좀 이따 보면 아시겠지만. 그게 이제 원칙 중심 회계예요. 유동과 비유동에 해당되는 외부 정보 이용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구분해주면 그걸 다 되는 것이지 순서를 이렇게 쓸 필요 없죠. 근데 KBX 같은 경우에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이건 어떻습니까? 반드시 유동자산 위에 들어오고 비유동자산 밑에 들어가요. 우리나라의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양식은 가구부터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 무슨 말입니까? KIFRS는 큰 틀에서 원칙만 제시를 하고 그 안에 세부적인 사항은 어떻습니까? 회계 전문가가 유도리 있게 조정을 할 수 있는데 규칙 중심 회계는 디테일한 측면까지도 모든 걸 반영을 해서 그 조건 지키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 중에서도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연결 재무제표 중심과 개별 재무제표 중심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모든 법인은 독립된 인격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별 기업별로 따로따로 재무제표를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예를 들면 이제 삼성전자가 삼성 SDS 네, 여기 투자를 해가지고 이러진 않을 겁니다. 예를 들면 거의 이제 100% 출자를 됐대요. 그러면 삼성전자하고 삼성 SDS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이긴 하지만 삼성 SDS의 주주가 삼성전자니까 100% 주주니까 사실은 어떻습니까? 한 몸이나 다름없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러면 이걸 어떻습니까? 합쳐가지고 하나의 기업인 것처럼 하는 것이 이게 뭐다? 연결 재무제표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고급 회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연결 재무제표의 작성과 관련된 것들을 공부하는 거예요. 네, 고급 회계.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재무제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대로 SDS는 SDS로 각각 따로따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 이제 개별 재무제표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정가치 회계 확대 적용이다 이렇게 돼 있고 K갭은 제한적인 공정가치 회계 적용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재무상태표에 우리가 자산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예를 들면 뭐 토지에 해당되는 금액을 쓰는데 1억은 예를 들면 20년 전에 취득한 금액이고 지금 이제 20억이 됐다. 시가가 올라가지고 시가. 네. 우리가 이제 재무제표 표시를 할 때 1억으로 표시를 하는 것과 20억으로 표시할 수 있는 부분들이 두 가지가 다 공존합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회계원리 같은 거 공부하실 때 1억으로 한다고 공부해서 20억으로 한다고 공부했어요? 아, 이거 잘 모르세요? 네. 이거는 20년 전에 취득한 가액이고 20억에 해당되는 부분은 시가. 지금 현재 토지의 가격이란 말이야. 그럼 여러분 생각하시기 1억으로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20억으로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20억으로 쓴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이 토지에 지금 현재 2018년 12월 31일 현재 진정한 가치를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쓰게 되면 이 토지가 예를 들면 이제 공장부지라고 공장부지. 네, 공장부지. 우리 회사 제조업인데 공장부지야. 그럼 이걸 당장 오늘 내일 해서 팔겠어요? 아니면 계속해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그쵸? 그 다음에 시가 20억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그렇죠? 만일에 당장 내일 우리 회사 공장부지 옆에 이 토지 옆에 사드가 배치된다고 생각해봐요. 사드 알지? 사드. 막 전자파이프라인 쫙 윙윙. 네. 그러면 이 20억의 가치가 어떻게 되겠어요? 1억이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시가에 해당되는 정보는 어떻습니까? 신뢰성이 낮다고.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계속 변동이 되는 거니까. 그럼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어떻다? 공장 부지를 안 팔고 있다고 한다면 토지 1억에 해당되는 가액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역사적 원가주의에 해당되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인데 옛날에 우리나라 일반 기업 회계 기준도 1억에 해당되는 것을 원칙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외국 분들하고 우리나라하고 좀 사고방식이 좀 다른 게 외국 놈들은 어떻습니까? 언제든지 어떻습니까? 그냥 이번에 이제 GM 같은 경우로 보세요. 나가려고 하잖아, 양놈들.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 네, 예를 들면 뭐 지역을 비하려고 하거나 뭐 이렇게 돈박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가전사업부 있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가전사업부 중에 이제 백색 가전을 뭐 냉장고라든지 이런 것들 만드는데 주로 어디서 만드는 줄 아세요? 삼성전자를? 어느 공장에서? 한국에서 만들어요? 어디서 만드는지 아십니까? 광주에서 만들어요. 광주에 삼성전자 공장이 있어. 광주 출신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광주 삼성전자라고 해가지고 한국에서 만드는 백색 가전 거기서 해요. 삼성전자는. 근데 거기서 만드는 거하고 베트남에서 만드는 거하고는 삼성전자 입장에서 수익성이 어디가 더 좋을까? 베트남에서 만드는 게 훨씬 좋지. 그러면 삼성전자 공장 왜 폐쇄 안 해? 폐쇄를 한다고 칠게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겠죠. 네, 누구부터 찾아오겠어요? 광주에 있는 국회의원들부터 어떻습니까? 재영이 형 찾아뵙고 인사드리러 갈 거 아니에요. 시장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이게 쉽지가 않다고, 뭐 공장 폐쇄 있는 것들이. 근데 양놈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에 아주 틀리면 그냥.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다? 1억으로 하는 게 우리 역사적 전통에 맞는 내용인데, 양놈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외국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가로 하는 것이 자기들 입장에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국제회계 기준은 어떤 것들이 더 많이? 이 시가에 해당되는 공정가치회계 이런 것들을 많이 적용을 한 측면이고, K갭, 우리나라는 일반 기업계는 옛날부터 제한적이었어요. 이런 것들 인식하는 것이. 네, 그 다음에 KIFRS는 가급적이면 공시 항목을 확대한다. 가급적이 많은 정보를 더 주려고 하는 것이고, K갭은 상대적으로 적은 공시 항목을 제공을 했다. 그 다음에 KIFRS는 각국의 협업을 통해서 기준을 제정을 하고, K갭은 독자적인 기준 이행, 우리나라에만 적용이 되는 거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 나와 있는 표에 나와 있는 부분들만 좀 잘 기억을 하셔가지고 문제를 푸시는데 좀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고 중요합니다. 잘 기억을 해주시고
그다음 3번에 우리나라 국제회계 기준의 도입 및 적용이다. 가로 1번 국제회계 기준 도입의 과정. 2007년 3월에 로드맵 발표하고 2007년 11월 제정을 하였다. 2011년부터 거기 세 번째 줄만 밑줄하는 것이죠. 모든 상장 기업은 2011년부터 국제회계 기준 적용. 연도를 암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 것까지 나오면 어떻습니까? 문제 진짜 심한 거지. 그러니까 연도는 필요 없고 모든 상장 기업은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을 했고 상장 기업을 포함하여 비상장 기업도 희망하는 경우 조기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보는 게 이제 결국 뭐다? 상장 기업은 여기 보시면 얘는 이제 뭐다? 상장 기업은 무조건 국제회계 기준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비상장 기업은 어떻게 된다? 국제회계 기준 써도 되고 일반 회계 기준 써도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뭐다? 의문데 비상장 기업은 뭐다?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국제회계 기준. 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을 하도록 하는데 그 제일 밑에 표 보시면 적용 대상이 한국 세대 국제회계 기준은 상장법인, 그 다음에 이제 금융기관, 여기는 이제 뭐다? 강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금융기관, 강제. 근데 비상장 기업은 국제회계 기준 써도 되고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써도 되고 이렇다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근데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어차피 상장법인이 어떤 거예요? 증권거래소에 주식이 상장돼 있는데 거기는 주주가 어떻습니까? 저 같은 국민은행 주주는 저 같은 한국 놈도 있고, 그렇죠? 한국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겠어요? 외국의 미국의 월스트리트라든지 아니면 유럽의 주주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국제회계 기준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비상장 기업 같은 경우에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죠.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99.9%는 비상장 기업입니다. 제가 이제 세무사니까 일하다 보면 비상장 기업만 하잖아요. 비상장 기업. 보면 주주가 어떻게 돼요? 주주가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주주가 김모 씨 해가지고 40%, 그 다음에 이모 씨 30%, 그 다음에 20%, 그 다음에 세모 10%. 이게 뭐야? 대표, 이사, 자기 마누라, 아들, 딸 이렇게 된다고. 주주가. 이게 거의 대부분이야. 우리나라 비상장 기업들은. 네. 아니면 여기 이제 어떻습니까? 왠지 자기 배우자나 자녀가 드러내고 싶지 않다 그러면 처남. 그게 아니면 자기 형. 갑자기 생각나는 회사가 있네. 처남, 형 이렇게 되면 네. 지금 감옥에 계시나 그분? 네. 아무튼 그러세요. 그렇게 거의 대부분 기업들이. 그런 데는 누가 없어요? 예, 외국분이 우리 비상장 기업에 투자하시고 이런 게 될 수가 없다. 일반적으로는. 거의 대부분 이런 식이니까 외부 주주라고 해봐야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어떠세요? 국제회계 기준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예, 일반 기업 회계 써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정도 저는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24페이지 국제회계 기준 제정과 더 읽다 보면 영어가 반이야. 거기는 24페이지. 그리고 25페이지도 막 영어 많이 나와요. 저 영어 싫어하거든요, 저도. 네. 제가 이제 세무사 시험을 2009년도에 합격을 했는데, 나중에 또,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세무사 욕심 좀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세무사는 토익 점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몇 점입니까? 혹시 아십니까? 700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2009년도 제가 세무사 시험 합격했을 때 처음으로 토익이 도입됐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세무사 시험 준비하려고 생각하고 토익을 준비했는데 그 전에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한참 있다가 제가 33살에 세무사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세무사 시험 준비 토익을 딱 하는데 한 거의 5년 만에 토익 시험을 딱 쳤거든요. 딱 처음 시험 치는데 점수가 딱 700점이 나오는 거야. 695도 아니고 705도 아니고 딱 700점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어떻습니까? 야, 올해는 대박이다. 무조건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해 바로 그 다음에 1차, 2차 동시에 붙었잖아요. 네, 8개월 만에. 네. 뭔가 이제 땡기는 데가 있는데 그만큼 제가 어떻습니까? 토익 700은 영어 잘하는 점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네, 그 정도이기 때문에 저도 이거 싫어합니다. 24페이지, 25페이지 같이 보지 말도록 해요. 네, 영어가 많이 나오니까. 시험 문제가 영어가 나오면 모르겠지만 영어가 안 나와. 네, 뭔 놈이 영어가 이렇게 많이 나와가지고 읽지도 못하도록 이렇게 나옵니다. 네. 26페이지 맞죠? 26페이지는 다 영어야 그냥 막 돌아버리고. ISA 뭐야 이건 AR8 뭐 이렇게 되는데 필요 없습니다. 보셔도 되고 27페이지 단가로 이번에 기업 회계 기준서 뭐인데 그것도 안 보셔도 돼요. 예.
자, 그럼 연습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네. 1번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옳지 않은 거. 눈으로 지금 한번 쭉 보시면서 빨리 한번 풀어보세요. 가급적이면 이제 말 문제는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이따 쉴게요. 네. 좀 이따 쉴게요. 이거 풀고. 옳지 않은 거. 네. 답이 뭐겠습니까? 4번에 재무회계, 관리회계 모두 법적 강제력을 가집니까? 아니죠. 재무회계만 법적 강제력이 있고 관리회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나머지 1번, 2번, 3번 맞는 말이고, 자 2번 국제회계 기준의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거. 국제회계 기준은 뭐라고 했는데? 네. 국제회계 기준은 원칙 중심의 기준 맞죠? 이번에 국제회계 기준은 뭐다? 연결재무제표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연결재무 합쳐가지고 하나의 기업인 것처럼 하는 것으로 한다고 했어요. 2번이 틀렸습니다. 그럼 3번은 역사적 원가에 기초했는데 공정가치 측정, 시가 측정으로 많이 확장이 됐어요. 네, 4번도 맞는 말이고, 네, 그 다음에 3번 타당하지 않은 것. 아리까리한 걸 생각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답이 아닌 게 딱 눈에 보시는 거죠. 네, 동그라미 1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국제적으로 통용되면 서로 간에 이제 정보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이나 유럽에서 돈 빌리는 것도 훨씬 더 용이해지죠? 그러면 차입원가, 이자 비용 같은 것들을 많이 아낄 수 있습니다. 네, 신뢰가 되면 이자 비용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도 어떻습니까? 구체적인 회계 처리 방법을 제시하는 거는 규칙 중심 회계예요. 그러니까 디테일한 부분들을 반영을 하는 건데, 네. 전문가적 판단을 중시하는 건 어떻습니까? 비유동자산 위에도 되고, 유동자산 위에도. 그거는 어떠세요? 전문가의 재량이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3번은 뭐가 틀렸어요? 외감법인에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장이냐 비상장이냐 이걸로 구분한다고. 외감은 자산 규모가 100억이 넘는 건데, 외감 대상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비상장 법인이 엄청나게 많아요. 자산 규모 100억. 그럼 상장 법인은 자산 규모 어느 정도 기준이냐?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는 이제 어떻습니까? 상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 있어요. 뭐 순이익이 5년 동안 얼마 이상 날 것, 뭐 이런 기준들이 있거든요. 자산 규모 어떻게 될 것. 근데 요번에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건 아시죠? 그게 왜 터졌냐면 원칙적으로 이제 회사의 단기 순이익이 뭐 3년 이상 계속 흑자가 나야 되는데, 기업 회계 기준을 이제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원래대로 한다면 적자가 나야 될 기업을 흑자가 난 기업인 것처럼 꾸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상장해서는 안 될 기업들을 지금 상장을 해서 주식 거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환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그거는 상장이냐 비상장 이렇게 나누는 것이고, 이게 외감이냐 외부 감사 대상이냐 아니냐는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도 어떻습니까? 뭐 국제회계 기준위원회라고 하는 곳이 있다. 공표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4번 문제 표가 있네요. 네, 뒤집어진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재무회계 관리회. 옳게 설명하는 거. 가는 어때요? 맞는데 외부, 내부 이렇게 됐으니까. 그럼 나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그 다음에 관리회계 맞고. 다는 재무회계는 비정형화라고 하면 어떤 틀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아니지. 재무제표, 손익계산 다 틀인데 관리회계는 오히려 어떻습니까? 이런 게 없어요. 반드시 손익계산서, 재무제표 뭐 이렇게 작성해야 되는 데 없습니다. 그래서 뒤집어졌죠. 그 다음에 보고 시점 맞습니다. 법적 강제력, 재무회계는 법적 강제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관리회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그랬으니까 잘못했죠. 그럼 답이 2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5번도 어렵지 않아요. 연결실체, 재무제표? 그러면 뭡니까? 국제회계 기준이구나. 맞네. 무슨 중심 회계 기준? 원칙이냐, 규칙이냐? 뭐다? 원칙 중심이라고. 국제회계 기준은 원칙. 네. 그 다음에 쭉 읽어보시면서 또한 국제회계 기준, 자산과 부채를 원칙적으로. 양놈들은 역사적 원가를 좋아한다? 아니면 공정가치를 좋아한다? 양놈들은 공정가치를 훨씬 더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보다. 네. 그래서 답이 1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6번.
다음은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를 비교한 것이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 재무회계 관리회계. 보고 대상. 이거 쉽다. 재무회계는 보고 대상이 누구다? 외부. 그 다음에 관리회계는 보고 대상이 내부. 이렇게 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보고 양식은 관리회계는 일정한 양식 없으면 이렇게. 그러면 답이 4번이죠. 네. 그 다음 7번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장사에 대하여 국제기준이 다 이에 대한 효과에 대한 설명을 바르지 못한 것. 네, 그 답은 이제 뭐가 된다? 1번이 틀립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전 세계 국가들이 어떻습니까? 국제 기준을 쓰게 되면 서로 간의 재무제표에 대해서 어떻게 신뢰성이 커진다고요. 스리랑카 기준을 만들었다? 못 믿겠어. 스리랑카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브랑카의 고향 있잖아요. 스리랑카.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거, 글로벌한 걸 써야지 어떻습니까? 신뢰성이 커지는 거지. 낮아진다는 X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나머지 2번 읽어보시면 여기서 비용 손실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자 비용이라든지 차이번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줄일 수 있죠. 또 예를 들면 장부를 어떻습니까? 한국 기준으로 작성했다가 또 미국 기준으로 이중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 것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호 이해 가능성 커지고 해외 사업 확정을 촉진 자본 시장. 우리나라 기업에 외국 자본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자본 활성화되는 거지. 8번.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을 해야 하는 기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 어렵지 않은데? 뭐다? 3번이죠. 4번은 내가 뭘 할 수 있다고요?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요 경우는 상관없는데 그냥 비상장 기업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지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을 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4번은 되는데 3번은 그냥 두면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쓰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네, 그래서 그 정도로 좀 보시고 시간이 좀 됐으니까 쉬는 시간은 중요하죠. 또 잠시 쉬었다가 한숨 주무시고 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